지금 열띤 토론을 하고 계시느라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배들과 베어 마켓, 그러니까 전쟁과 약세장 어떤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전쟁 배틀? 네, 배틀과 약세장 베어 마켓 하고요. 그 베어 마켓에 예전에 이제 골드만삭스의 2020년 3월 달에 초에 코로나 때 나왔던 베어 이센셜이라는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약세장이란 어떤 건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는데요. 그 약세장에 대한 분석, 로버트 실러 교수님이 분석한 걸 가지고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를 딱 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약세장은 어떤 성격의 약세장인가라는 아주 저한테는 귀중한 그 리포트였는데요. 약세장에는 일단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약세장 하면 항상 보면 그냥 되게 좀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약세장만 오면 2008년 아니면 닷컴버블 깨졌을 때, 아니면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대공황 얘기 나오잖아요. 네. 2018년 연말에서 2019년 초에도요, 그 경제 유튜브에서 대공황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약세장에 대해서도 이제 세 가지 타입이 있다는 거죠. 그 세 가지 타입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경기 순환형 약세장, 시클리컬 베어 마켓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이벤트에 의해서 발생하는 베어 마켓. 근데 그때 당시에 골드만삭스는 이거는 코로나라는 이벤트에 의해서 발생하는 약세장이기 때문에 빠르고 강하게 빠지지만 빠르고 강하게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1987년 블랙만데이 때랑 거의 비슷한 그림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하도 앞통수 뒤통수 여러 가지 산전수전 공중전 많이 겪다 보니까 지금 이 베어마켓이 어떤 베어마켓인지 막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이 정도 공포, 모든 경제 상황이 셧다운되는 이 공포감이 언제 공포감과 비슷한가라고 생각을 했더니요. 9.11 테러 터졌을 때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랬죠. 네, 9.11 테러가 터졌던 2001년 9월 11일 그때 태어나셨었나요? 2001년이요? 네. 제 생각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때 9.11 테러 터지고 나서 완전히 멘붕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영화를 보는 건지 그랬죠. 실제 일어난 상황을 현실감이 보는 없었죠. 맞아요. 실제로 예. 미국의 공항이 거의 2주 동안 봉쇄되는 바람에 저희 아버지께서 캐나다에 친구분 보러 만나러 가셨다가 못 돌아오셨어요. 아하. 2주 동안에. 아. 예, 그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지금보다 훨씬 20년 전이니까 야, 테러가 시작됐구나. 이제 2차 테러, 3차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주식시장은 여기서 한 차례 더 빠지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460을 찍었던 그 지수가 딱 6개월 반 만에 940을 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정도 공포면 코로나 이후에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재작년에. 그랬던 것이 바로 이벤트에 의한 약세장인 거예요. 세 번째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구조적 약세장입니다. 스트럭처럴 베어 마켓이라고 하는데, 이 구조적 약세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뭔가 구조적인 이 결함이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주가가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게 2008년 금융위기 때, 아니 도대체 AIG, 메릴린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베어 스턴스 막 망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지? 봤더니 이 모기지 시장에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이 서프라임 단계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마구잡이로 이제 돈을 빌려줘서 집을 사는 그 구조적인 결함이 다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 조정이 끝나지 않겠구나. 이런 게 이제 구조적 약세장이고요. 그럴 때는 시장이 50% 이상 빠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50% 이상 빠져야 이 장이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지금 베어 마켓인가라고 보면, 좀 전에도 계속 리세션을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게 크레딧 리스크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스템 리스크 아니면 말씀드렸던 구조적, 스트럭처럴 문제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리세션에 의한 경기 침체에 의한 약세장은 보통 보면 35% 정도가 맥스로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스닥은 다 채웠네 그냥. 네, 코스닥은 이미 네. 지난 한 해만 34% 빠졌고 그러니까요. 그죠? 예. 그리고 나스닥도 34% 빠졌어요. 맞습니다. 네, 나스닥 뭐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9% 빠졌고요. 그 좋다는 TSMC 다 40%씩 빠졌다가 지금 반등을 살짝 네. 들어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베어 마켓 분명히 베어 마켓은 맞는데 이 세 가지 타입이 어떤 타입의 베어 마켓인가 봤을 때 경기 순환형 약세장이라면 어느 정도 거의 다 반영을 한 거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번 4분기, 작년 4분기, 올 2분기를 지나면서 어느 정도 경기 침체에서 벗어난다라면 어느 정도 이제 약간 바닥에서 약간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된다라고 이제 하반기부터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그 똑같은 생각입니다. 예, 제가 저 주가를 전망할 때는요. 장단기 금리 차를 보거든요. 네. 네. 예, 이 그림 보면은 뭐 여기서 장단기 금리 차라는 거는 10년 국고채 수익률은 1년 차예요. 이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한 3분기 선행하고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에도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한 1개월, 5개월 선행하고요. 근데 이게 우리 코스피에도 선행하거든요. 예, 1개월 정도 선행해요. 예, 그런데 최근에 그 12월에 장단기 금리차가 급락해 버렸거든요. 역사상 처음으로 역전돼 버렸어요. 예. 뭐 이걸 보면은 올 1월장은 좀 안 좋을 것이다. 1월은 뭐 이 정도는 안 떨어져도 이게 그 실물 충격이다. 예,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거는 올 평균 데이터인데요. 예, 최근에 그 일간 주간 데이터로 보면은 이게 약간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예. 예, 빠르면은 예, 저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체가 주가 전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2, 3월 경에 선행지수 순환변동체가 저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올해는 뭐 경기 침체 아까 그 리세션을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언론에서 우리 경제 1, 4분기 그 성장률 속보치가 2월 말에 발표되거든요. 분명히 마이너스가 나왔을 거예요. 작년 4분기 데이터. 예, 그러면 리세션 이런 데이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현재 데이터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미래 데이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 데이터 중 하나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인데 이게 저는 조만간 반등할 것이다.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1분기가 주식을 싸게 살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분기 또 반등할 시기까지 예측해 주셨는데 미래를 봐야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교수님께 래빗의 I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는 바로 인펙션입니다. 인펙션은 코로나 말하는 거겠죠? 예. 이 중국이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중국이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이제 중국 경제가 열린다 해서 기대감을 좀 가졌는데 또 그런가 하면 많은 나라들이 다시 빗장을 다 걸어 잠그면서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미래, 또 중국의 경제가 앞으로 세계 경제에 미치게 될 미래 한번 예측해 주시죠. 제가 오기 전에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봤는데요. 네. 예, 각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다 봤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보다 다 낮아진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유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 미국 경제는 0.3%. 그런데 중국은 작년에 3% 정도 성장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올해 4.9%로 유일하게 중국만 성장률을 높여놨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 규제 안 하면서 뭐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런데 그동안 저 이연 소비라고 그러죠. 중국 사람들이 저는 이연 소비를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소비가 증가하면서 중국 경제가 다른 나라는 올해 성장률이 다 떨어지는데 중국만이 올라간다. 이런 거 컨센서스가 나왔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뭐 아마 박 대표님께서도 요 코로나 관련해서는 이게 어쨌거나 양날의 검이니까 무슨 뭐 재개방을 해서 경기가 사는데 도움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랬다가 괜히 또 인플레를 갖다 자극하든지 아니면 저 또 갑자기 막 확 돌아다니다가 또 무슨 이상한 변이가 나올지 그런 상황인데 그거보다 아까 약세장 부분에서 조금만 제가 네. 대표님 말씀 듣다가 추가 질문 좀 할게요. 네. 저 기억나는 게 그때 9.11 때 네. 원형 탈모난 사람 많습니다. 네. 제 주변에. 왜냐하면은 그 전날까지 옵션 풋을 들고 있다가 네. 9월 10일 날 그냥 정리하고 네. 집에 갔다가 그 세계 무역센터
폭파하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에 그 친구가 이제 머리가 빠진 거예요. 500원짜리 동전이 한 대여섯 개 생긴 거죠, 머릿속에. 네. 그날 바로 정리했는데 지는 들고 있던 풋을. 아, 그리고 또 제 지인 중에 하나는 그때 또 갑자기 팔자를 고쳤어요. 풋 들고 있다가. 그런데 그걸 갖다가 또 다 까먹습니다. 박 대표님하고 다 비슷했던 거예요. 네. 아, 추가 테러가 나오겠다. 한동안 더 하겠다 싶어서 그때 또 죄다 풋 들고 선물 매도 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걸 갖다가 거의 400에서 그냥 1000 근처까지 막 휘리릭 감겼잖아요. 네, 코로나 때도 저는 인정해요. 소위 말하는 이벤트 드리븐 네, 맞아요. 네. 베어마켓. 네, 그리고 다 쫄아가지고 다 던졌어요. 던졌으니까 확 올랐어요. 네, 오죽하면 그때 3천 넘어갔을 때 대표님 그때 돈 안 받으셨잖아요. 고객 돈. 네, 맞습니다. 3,150에서 딱 멈췄습니다. 멈췄는데 네. 그 이후가 어려웠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다 2,600에서 한번 속았고 네, 2,400 근처에서 한번 속았고 네. 뭐 이런 식이었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이게 이번에 과연 그 9.11 때나 아니면 코로나 왔을 때처럼 털었냐 이거예요. 심지어 캐시우드도 지금도 물타기 하는데 네, 우리 개인들도 너무나 진화가 돼가지고 이번 코로나 시국에 심지어 나 주린이에요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조차도 너무나 학습이 잘 돼서 손절은 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다들 불끈 지고 계시다고. 네. 그렇다면 이게 지금 그런 V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은 듭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네. 아, 9.11 테러 때 저도 옵션 매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기관 자금으로 옵션 매매를 하고 있었고요. 다행히 저희 회사는 그 9.11 테러가 터지기 전날 풋옵션 매수랑 그다음에 선물 매도를 좀 때렸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싸해지는 분위기라서 그 반면에 이제 양매도를 하고 있던 포지션도 있었는데요. 그 양매도에서는 뭐 엄청나게 엄청난 큰 손실이 손실이 났고. 났었죠. 풋옵션이 250배가 올라갔으니까요. 그래서 9.11 테러 얘기할 때마다 이제 가슴이 이렇게 미어지는 그 아직까지도 그 충격 트라우마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게 과연 다 털렸느냐라는 질문이셨잖아요. 그 코로나가 터지고 났을 때도 제가 이제 3월 26일 날 우리 한국경제신문에 왔을 때 11시 정시라인 10일 코너였었는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똑같이 하셨습니다. 지금 떨어지는데 계속 개인들이 사고 있는데 이렇게 개인이 사가지고 올라가는 장 본 적 있냐라는 질문이었고요. 네. 그 질문에 대한 제 답은 개인이 사든 기관이 사든 싼 영역에서 산 사람은 돈을 버는 거고요. 비싼 영역에서 산 사람은 돈을 잃는 거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서 1,800 이하에서 마구잡이로 외국인들이 던지는 그 매물을 받은 개인들은 반드시 돈을 법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마디 되죠. 동학개미라고 부르지 말고 좀 붉은 개미라고 부르면 안 되냐고. 붉은 개미? 네. 네, 붉은 개미는 도대체 뭐냐라고 해서 동학개미의 이제 결론은 안 좋았지만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붉은 악마 네, 4강까지 예, 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네이밍부터 좀 바꿔서 부르자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말이 좀 샜는데요. 지금 똑같은 식으로 우리가 여기서 판단을 할 때 3,150에서 당신은 왜 주식 고객 들어오는 자금을 왜 안 받았느냐. 바로 그 전주에 37억을 내가 맡길 테니 와달라 해서 딱 갔는데 그 37억을 맡긴다는 고객한테 제가 죄송합니다. 어제 부로 저희가 돈 안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삼성전자 96,000원, 현대기아차, 애플카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걸로 오버슈팅한 이 가격에서 사면 손해 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안 받았었던 건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최근에 많은 개인분들이 떨어질 때마다 사고 올라가면 또 팔고 매매를 되게 잘하세요. 저보다 훨씬 잘하세요. 요즘 매매하시는 거 보면. 그런 차원에서 이미 레버리지 포지션은 우리가 신용잔고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네. 25조에서 지금 16조까지 좀 많이 털렸습니다. 사실 많이 털렸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그 뎁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마진 뎁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신용하고 똑같은 개념이 300조가 털렸어요 이번에. 그래서 결국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돈 없는 사람이 돈 땡겨가지고 이렇게 투자하는 많이 털렸습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그 700조는 뭔데? 그 700조를 운용하는 사람들은 보면 돈 많은 개인들이 그 레버리지를 이렇게 보여. 국내에서도
돈 많은 슈퍼개미들은 안 털리고 신용을 줄이긴 줄였어도 여전히 신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이 빵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빵이 되지는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번에 2150 정도 갔을 때 많이 틀렸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환율 얘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지수대에서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면 아, 여기서 한번 전저점을 테스트하고 2000이 깨질 가능성도 한번 조심해 봐야 되는데 1440을 갔던 환율이 지금 1270원이 됐잖아요. 예. 환율이 이렇게 3개월 연속 빠졌거든요. 환율이 3개월 연속 빠졌는데 시장만 지금 어느 정도 여기서 아직까지 막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라고 보면 아까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환율은 왜 올라갔는데 무슨 위기가 온 게 아닌데 환율이 왜 올라갔냐면 미국의 금리 때문이잖아요. 미국이 저렇게 금리를 올려버리면 돈이 그쪽으로 몰리면서 달러 수요가 많아질 거야 대한 그 부분 때문에 환율이 올라갔는데 지금 환 시장이 빠르게 1260원까지 갔다는 말은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금리 조만간에 올리는 거 다 올리고 네, 다 오히려 낮출 수도 있다라는 걸 반영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보더라도 지금 여기서 더 유동성이 스퀴즈가 되면서 지금 그 비포지션이 한 번 더 와장창 쏟아져야 되는 그 국면은 물론 여기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이 발생하면 시장이 충격을 받으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리세션, 베어마켓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토론을 하는 이 주제만 가지고는 다시 한 번 더 또 다른 투매가 나오지는 않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